서류는 이미 준비했어.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해. 생일날 버려진 며느리에게 남겨진 한 가방. 그 안엔 어떤 진실이 있었을까요? 사연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엄마, 나 오늘 늦게 들어와. 밥 차려놓지 마. 여보, 나도 회식이야. 기다리지 말고 자. 며느리, 아버지 약 시간 맞춰서 챙겨.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세 개의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가 사라집니다. 그것이 오선희의 하루를 여는 인사였습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통보였고 명령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선희의 눈이 떠집니다. 33년이라는 세월이 그녀의 몸에 새긴 습관은 어떤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옆자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들어왔는지, 아니 들어오기는 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희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오래전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선희는 소리 없이 이불을 걷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가 가족을 깨울까봐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만이 조심했습니다. 아들은 새벽에 들어와 문을 쾅 닫아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비틀거려도 그저 피곤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선희가 설거지 소리를 조금이라도 크게 내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날아왔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맨발을 감쌌습니다. 선희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냄비의 위치, 국자의 자리, 쌀통에 남은 양까지. 이 부엌은 그녀의 33년이 녹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27에 시집와서 60이 된 지금까지 이 어두운 부엌에서 보낸 새벽이 얼마나 될까요? 선희는 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죽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시아버지 제국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큰 병을 앓은 뒤로 소화가 어려워졌습니다. 의사는 부드러운 음식을 권했고 그 일은 당연히 선희의 몫이 되었습니다. 매일 다른 재료로 매일 같은 정성으로 표고버섯을 다지고 당근을 갈고 쌀을 저어가며 선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하늘은 짙은 남색이었습니다. 저 어둠이 걷히면 또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그제와 같은, 그리고 내일과도 같을 하루가. 죽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웁니다. 선희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적어도 무언가가 자신에게 반응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선희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차린 밥상 앞에서 수고했어라는 말을 들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 소리, 젓가락이 반찬을 집는 소리,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 그것이 선희가 받는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 반, 죽이 완성됩니다. 선희는 작은 그릇에 죽을 담아 시아버지의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춥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편히 주무셨는지, 밤새 불편함은 없었는지, 선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제국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립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큰 병 이후로 그분은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천마디보다 깊었습니다. 선희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측은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트레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선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이 집에서 선희가 진심으로 웃는 순간은 이때뿐이었습니다. 제국 앞에서만 그녀는 며느리가 아닌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술에 대봅니다. 온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식은 것을 확인한 선희는 제국에게 숟가락을 건넵니다. 제국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아 천천히 죽을 떠먹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선희의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이 집에서 선희의 수고를 아는 사람은 오직 제국뿐이었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오직 말을 잃은 시아버지만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새벽마다 일어나는 것을, 하루 종일 집안일에 시달리는 것을,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또다시 부엌에 서는 것을 제국은 말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선희는 제국의 약을 챙겼습니다. 아침에 먹어야 할 약이 4종류였습니다. 색깔별로, 크기별로 정리하여 물과 함께 건넵니다. 제국은 약을 받아 삼키고 다 먹은 후에 선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이 제국의 감사 표현이었습니다.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을 나서려는 선희의 등 뒤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들린 것 같았습니다. 제국이 무언가를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선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복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3년. 그 세월 동안 쌓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슴 깊이 가라앉아 있는 것들. 외로움이었습니다. 서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나만이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선희는 그것들을 느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느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밀려올 것이므로. 다시 부엌으로 돌아온 선희는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북어국, 아들이 즐기는 계란말이, 시어머니가 원하는 나물 반찬, 모두의 취향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33년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희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아침 7시 식탁에 모든 것이 차려집니다. 하지만 식탁 앞에 앉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했다는 문자를 남겼고 아들은 아직 자고 있으며 시어머니는 입맛이 없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선희는 혼자 식탁 앞에 앉습니다. 차려놓은 음식들이 식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이것이 선희의 아침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혼자만의 새벽과 아침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윤제국의 하루는 침대에서 시작해서 침대에서 끝났습니다. 큰 병을 앓은 뒤로 그의 세계는 이 방 안으로 좁아졌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그가 볼 수 있는 전부였고 며느리가 가져다 주는 음식이 그가
맛볼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정신은 온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예민해졌습니다. 말을 아끼게 되면서 듣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보는 것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병들어 판단력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제국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진실을 볼 수 있는 기회. 제국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성우가 밤마다 어디로 향하는지, 손자 준석이 왜 자주 돈을 꺼내가는지, 며느리 옥순이 왜 선희를 미워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선희가 얼마나 지쳐가고 있는지. 며느리가 방을 나간 후 제국은 한동안 문을 바라봅니다. 선희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귀를 기울입니다. 그 발걸음은 33년 전과 달랐습니다.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선희의 발걸음은 가볍고 희망찼습니다. 무엇이든 해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발걸음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것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제국은 천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립니다. 아직 완전히 밝지 않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하늘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집 안에서는 오직 선희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국은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누가 들어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로 구별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내 옥순이었습니다. 옥순이 방으로 들어와 제국의 침대 옆에 섭니다. 그녀는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자신을 보러 오는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올 때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제국의 정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니면 이미 다 흐려졌는지. 옥순의 눈에는 조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조급함인지 제국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눈을 흐릿하게 만들고 입을 살짝 벌려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순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옥순은 제국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자 제국의 눈빛이 돌아옵니다. 날카롭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간병인이 옵니다. 주 3회 몇 시간씩 제국의 몸을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국은 그녀보다 선희가 해주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선희는 제국을 짐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인격으로 대했습니다. 약을 줄 때도 아버님, 약 드세요라고 존칭을 썼고, 죽을 먹일 때도 천천히 드세요라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반면 가족들은 달랐습니다. 아들 성호는 아버지 방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와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나갔습니다. 손자 준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제국은 돌봐야 할 의무였지 함께하고 싶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유독 옥수는 제국의 상태에 대해 자주 물었습니다. 의사에게, 간병인에게, 그리고 선희에게. 정신이 어때? 우리 말 알아듣는 것 같아? 그 질문의 의도를 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판단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 편히 무언가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성우가 전화를 받으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제국은 또렷이 들었습니다. 응, 나야.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응, 알았어. 보고 싶어. 그 목소리에 담긴 달콤함은 아내에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은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성우는 제국이 일으킨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제국이 맨손으로 시작해 피땀 흘려 키운 회사였습니다. 성우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았고 당연하게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아내의 헌신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가슴 한쪽이 쓰렸습니다.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불편함 없이 자라게 했고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성우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선희는 그런 성우에게 33년을 바쳤습니다. 젊음을 바치고 건강을 바치고 자아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무관심과 배신이었습니다. 제국은 그것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가르침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제국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은 어렵지만 글은 쓸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지만 펜을 잡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조금씩 자신의 뜻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서랍 안에 숨겨둔 낡은 서류 가방. 그 안에 제국의 마지막 뜻이 담겨가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죽을 가져다 줄 때마다 제국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눈빛에 담았습니다. 선희가 그것을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계속 전하려 했습니다.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서 제국은 유일하게 깨어있는 관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의 결과는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제국만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선희가 다시 방에 들어옵니다. 저녁죽과 약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국은 선희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 밑에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였을 것입니다. 제국은 선희의 손을 잡습니다. 떨리는 손이지만 힘을 주어 잡습니다. 선희가 놀란 눈으로 제국을 바라봅니다. 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희의 손을 오래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사와 미안함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선희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녀도 무언가를 느낀 것입니다. 잠시 후 손을 놓은 제국은 식사를 시작합니다. 선희가 차려준 죽을 천천히 떠먹으며 그는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선희는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느끼지 않으려 해도 느껴졌습니다. 33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숨소리만 들어도 기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우에게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였습니다. 선희가 사준 적 없는 향수. 달콤하고 젊은 향기였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은 성우가 휴대폰을 보며 웃습니다.
선희는 그 웃음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연애할 때 그가 지었던 웃음이었습니다. 설렘이 담긴 누군가를 생각하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의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호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회식이라고 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라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갔습니다. 선희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거짓말을 들어야 하고 거짓말을 들으면 아는 척해야 하니까요.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선희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밤, 차가운 이불 속에서 선희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33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답을 찾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답을 알면 무언가 결정해야 하니까요. 선희는 아직 결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 정숙이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 친구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로 선희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선희의 목소리만 듣고도 눈치챘습니다. 선희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선희는 웃었습니다. 습관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피곤한 게 아니잖아. 나한테까지 숨기려고 그래. 정숙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선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꺼내면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의심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진짜 괜찮아. 시아버님 돌보느라 좀 지친 것뿐이야. 걱정 마.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습니다. 선희야,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선희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라고요. 33년을 바친 결혼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고요. 입에 담기에 너무 처참했습니다. 선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장을 보고 시아버지를 돌봅니다. 바쁘게 움직이면 생각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멈추면 불안이 밀려올 테니까요. 저녁에 성우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드문 일이었습니다. 선희는 반가우면서도 긴장되었습니다. 혹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불안한 예감이 스쳤지만 선희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우는 평소와 달리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선희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지나가게 해줘. 속으로 빌었습니다. 성우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말하지 않은 것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말할 것입니다. 그 언젠가가 두려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선희는 잠들지 못한 채 부엌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차가운 물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선희만 깨어 있었습니다. 33년의 결혼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사랑. 아이가 태어나고 가정을 꾸리고 시부모를 모시면서 그 사랑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의무가 되고 습관이 되었습니다. 선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나 봅니다. 그에게 결혼은 감옥이 된 것 같습니다. 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생각이 선희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내가 감옥이라니. 내 헌신이 그에게 짐이었다니. 선희는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시아버지 죽을 끓여야 하고 가족 아침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희의 일이니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고맙다 하지 않아도 그것이 선희의 자리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 선희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균열. 그 균열이 언제 터질지 선희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선희가 원치 않았던, 피하고 싶었던 확신이었습니다. 성호의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선희가 세탁물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토요일. 성호가 급한 미팅이 있다며 나간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 식사로 결제된 금액, 와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종이 위에 숫자들이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선희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에 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증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았지만 알지 못한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33년간 선희가 해온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삼키고 견디고 넘어가는 것.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선희의 안에서 무언가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기력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선희는 시어머니 옥순과 마주 앉았습니다. 성우는 또 외출했고 아들 준석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반찬을 집으며 선희를 흘겨보았습니다. 며느리, 요즘 성우가 밖에 나가는 게 많네. 바쁜가 보지?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쁜 건 좋은데 며느리가 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남자가 집에 있고 싶게 해야지. 그 말에 선희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 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3년 동안 이 집에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선희는 항상 부족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무리 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상처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냥 무덤덤했습니다. 상처받을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석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반가웠습니다.
요즘 준석은 방에만 있어서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밥 먹었어? 응, 배달시켜 먹었어. 선희는 조금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이 있는데 배달 음식을 시켜 먹다니. 준석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선희는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석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빠 일 알아? 선희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 아빠 다른 여자 만나잖아.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자기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두가 알면서 선희만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준석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선희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저렇게 쉽게, 아무렇지 않게. 엄마가 여기서 버틴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아빠는 이미 마음이 떠났고 할머니는 엄마 편 아니잖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는 게 엄마한테도 나아. 선희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우고 모든 것을 쏟아부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나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한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준석아,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여기서 버텨봤자 엄마만 손해야. 할아버지 돌보는 것도 힘들잖아. 차라리 나가서 편하게 살아. 준석은 그 말을 남기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선희는 싱크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선희는 시아버지 방으로 향합니다. 저녁 약을 드려야 했습니다. 문을 열자 제국이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로였을까요? 안타까움이었을까요? 선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약을 건네며 선희는 웃어 보였습니다. 애써 만든 웃음이었습니다. 제국은 약을 받아 삼키고 다 먹은 후에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건 오직 시아버지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아닌 아들도 아닌 말을 잃은 시아버지만이. 제국은 선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선희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선희의 61번째 생일이 밝았습니다. 특별한 날이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선희의 생일은 그냥 지나가는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기억하지 못했고 기억해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시아버지 죽을 끓였습니다. 가족들 아침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생일이라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선희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성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 식사하자. 밖에서. 선희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가족 식사를 제안하다니. 혹시 생일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작은 기대가 마음 한구석에 피어났습니다. 어쩌면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변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옥순, 남편 성호, 아들 준서,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성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처음 보는 여자가 가족 식사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선희는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성호는 선희의 눈을 피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순이 평소처럼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선희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고 화사하고 행복해 보이는 여자. 선희가 33년 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가진 여자.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희 씨, 할 말이 있어. 선희 씨. 33년 동안 남편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희는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이혼하자. 테이블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선희만 얼어붙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옥순도, 준석도, 그리고 옆에 앉은 여자도. 이 사람은 윤미정 씨야. 앞으로 함께할 사람이야. 성우가 옆에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선희의 생일날 가족 식사 자리에서 남편은 다른 여자를 데려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날에 선희는 버림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한 거야.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잖아. 서로를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자.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정리해야 하니까 나가줘야 할 것 같아. 위자료는 적당히 줄게.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성우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건조했습니다. 33년의 결혼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선희는 일어섰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는 선희의 등 뒤로 옥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진작 잘했어야지. 내 아들한테 부족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선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어서 레스토랑을 벗어났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흐려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두운 공원에 선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지만 선희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눈으로. 61번째 생일. 선희가 받은 선물은 이혼 통보였습니다. 33년의 헌신에 대한 대가는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선희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선희가 바친 세월의 결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선희는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곳으로 짐을 싸야 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으니까요. 걸음을 옮기면서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손 벌리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선희에게 직업이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33년 동안 오직 집안일만 했습니다. 세상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33년을 바쳤는데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식도 선희 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선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있는 대부분은 선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옷 몇 벌과 작은 소지품뿐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선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접고 넣고 지퍼를 잠그고 61번째 생일의 밤, 선희는 자신의 삶을 가방 하나에 담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밤새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만. 33년의 흔적치고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손때 묻은 앞치마, 낡은 옷가지 몇 벌, 작은 화장품 파우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방을 둘러봅니다. 이 방에서 33년을 잤습니다. 천장의 얼룩 하나까지 외우고 있었습니다. 벽지의 낡은 부분, 삐걱거리는 장롱문,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새벽 바람까지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풍경들이었습니다. 선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봅니다. 부엌에 섭니다. 33년 동안 수만 번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싱크대 앞, 가스레인지 앞, 냉장고 앞. 발바닥으로 바닥의 감촉을 느낍니다. 차갑고 딱딱한 타일이었습니다. 이 차가운 바닥 위에서 얼마나 많은 새벽을 보냈는지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합니다. 신발장에 선희의 신발은 구석에 있었습니다. 가족들 신발 뒤에 숨은 듯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선희의 위치가 그랬습니다. 늘 뒤에 있고, 늘 가려져 있고, 늘 보이지 않는 곳에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돌아봅니다. 시아버지 제국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선희는 놀랐습니다. 제국은 혼자 걷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에 혼자 복도까지 나온 것입니다. 선희를 보내기 위해 제국이 한 발 한 발 다가옵니다. 선희는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제국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전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제국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가죽이 닳고 색이 바랜 오래된 가방. 선희는 그 가방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국이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국이 가방을 선희에게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기도 힘든 듯 팔이 흔들렸습니다. 선희는 황급히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국에게는 온 힘을 다해 들어야 하는 무게였을 것입니다. 제국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병 이후로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쓸모 없는 거야.
선희는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것이라면 왜 주는 것일까요? 왜 이 새벽에 힘들게 나와서 건네는 것일까요? 버려. 제국이 다시 말했습니다.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절실하게 선희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꼭 열어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버리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왜 시아버지가 이것을 자신에게 주는지. 하지만 제국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제국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희는 처음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우는 것을. 과묵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선희는 제국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선희는 그 손을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분이었습니다. 말없이 지켜봐주고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으로 위로해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작별해야 했습니다. 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고맙다는, 그리고 행복하라는 마음이 그 손끝에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제국의 손을 놓고 몸을 돌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자유의 공기 같았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선희는 뒤돌아봅니다. 제국이 복도 끝에 서서 선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선희는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선희는 집을 등지고 걸어갑니다. 한 손에는 자신의 가방을, 다른 손에는 제국이 준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선희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날이지만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 선희는 손에 든 가방을 느꼈습니다. 가볍지만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시아버지가 왜 이것을 주었을까요? 버리라고 했지만 버리지 말라는 눈빛은 무슨 의미일까요? 궁금했지만 지금은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우선 앉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선희는 발걸음을 옮겨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공원 입구에 도착한 선희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봅니다. 멀리 집이 있는 방향이 보였습니다. 33년을 살았던 집, 이제는 남의 집이 된 곳. 선희는 오래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과거는 뒤에 두고 앞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무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선이만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빈 벤치를 찾아 앉습니다.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감으면 악몽을 꿀 것 같았습니다. 옆에 놓인 낡은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낡은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것들의 냄새, 시간의 냄새, 지퍼에 손을 대고 잠시 망설입니다. 열어야 할까요? 시아버지가 버리라고 했는데. 하지만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간절하고 절실했던 눈빛. 선희는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하나씩 꺼내봅니다. 두꺼운 봉투, 메모지 뭉치, 작은 수첩,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 한 통. 선희는 편지부터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고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제국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 쓴 것이 느껴졌습니다. 선희에게.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선희는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에게 이 가방을 건넸을 것이다. 말로 하고 싶었지만 내 입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글로 남긴다.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서 그분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33년 동안 내가 우리 가족에게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나를 돌보던 내 모습을 나는 매일 지켜봤다. 아무도 고맙다 하지 않았고 아무도 수고했다 말하지 않았다. 내 아들도 내 아내도 내 손자도. 나는 그것이 부끄러웠다. 선희의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말없는 시아버지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하지만 이것만은 하고 싶었다. 내 헌신에 대한 보답을. 비록 늦었지만 이것이 내 마음이다. 편지를 내려놓고 선희는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열자 공증된 문서가 나왔습니다. 선희는 법적인 것에 밟지 않았지만 문서 상단에 적힌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희는 유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제국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선희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집은 아니었지만 제국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 한 채와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선희에게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런 것을 남길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습니다. 공증 서류, 변호사 확인서, 의사 소견서. 제국이 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판단 능력이 온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작은 수첩도 있었습니다. 선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선희가 죽을 가져왔다. 따뜻했다.
선희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성우가 또 밤늦게 들어왔다. 선희가 아는 것 같다. 불쌍하다. 옥순이 선희에게 또 심한 말을 했다. 내가 말릴 수가 없다. 답답하다. 제국의 일기였습니다. 말을 잃은 뒤로 그가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해 둔 것이었습니다. 선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녀의 헌신을 인정하고 그녀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내용들. 선희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고 자신의 아픔을 함께 아파한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선희에게 무언가를 남기려 했습니다. 가방 바닥에 마지막 봉투가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것도 열어봅니다. 변호사 명함과 메모가 나왔습니다. 메모에는 제국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에게 연락해라.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 것이다. 선희는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김상현 변호사.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공원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는 노인,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출근하는 직장인. 세상은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서류들을 가방에 다시 넣고 일어섰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갈 곳이 생겼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거기서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걸음을 옮기면서 선희는 시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말없이 자신을 지켜보던 분, 손을 잡아주며 위로하던 분, 마지막 순간까지 선희를 위해 무언가를 남기려 한 분. 선희는 그분에게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공원을 벗어나 거리로 나섭니다. 처음 집을 나설 때와는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은 멀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국의 마음이 선희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문을 여는 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직원들 사이에서 선희는 위축되었습니다. 낡은 옷, 지친 얼굴, 빨간 눈. 밤새 울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김상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름을 대자 직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 윤제국 선생님 건으로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에 선희는 놀랐습니다. 제국이 이미 연락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방을 건네면 선희가 이곳을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상담실로 안내받은 선희 앞에 김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오선희 님이시죠? 윤제국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제국 선생님께서 남기신 유언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이의 제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과정, 공증 절차, 증인 확보. 제국은 모든 것을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판단 능력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윤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받아야 할 것을 며느리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다. 33년간의 헌신에 대한 선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국은 선희의 노력을 헌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인정받아야 할 노력으로 김 변호사가 건네준 서류에 따르면 선희가 받게 될 것은 작지 않았습니다. 제국 명의의 상가 건물 한 채와 상당한 예금. 이것으로 선희는 당장의 생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선희는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윤제국 선생님께서 어제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김 변호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아침이라면 선희가 집을 나선 직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주던 그 시간 직후 가족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주무시듯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편안한 모습이셨다고 하더군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복도에 서서 가방을 건네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국은 선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른다고 합니다. 오선희님께는 따로 연락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지요. 선희는 이제 그 가족이 아니니까요. 이혼 서류가 오가기도 전에 선희는 이미 그 집에서 잘려나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도 배웅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윤 선생님이 남기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열었습니다. 선희야, 슬퍼하지 마라.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내가 내 할 일을 해라. 내 이름으로 살아라. 행복해라. 짧은 글이었지만 선희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국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서둘러 모든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선희가 떠나기 전에 가방을 건네기 위해. 상담을 마치고 나온 선희는 한동안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제국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감사를 하늘을 향해. 며칠 후 선희는 제국의 묘를 찾았습니다.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진 장례. 선희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묘 앞에는 갈 수 있었습니다. 꽃을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묘 앞에 서서 선희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희는 꽃을 내려놓고 절을 했습니다. 깊고 긴 절이었습니다. 감사의 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별의 절이었습니다. 일어서면서 선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저 잘 살게요. 아버님이 주신 거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제국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유언장 공개일이 다가왔습니다.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유언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전달되는 날이었습니다. 선희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참석해야 한다고. 선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지정된 날, 지정된 장소에 선희가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모두 와 있었습니다. 성호, 옥순, 준석,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 네 사람의 눈이 선희에게 꽂혔습니다.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선희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앉아 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재산 분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집과 회사 지분은 성호에게, 일부 예금은 옥순에게, 그리고 상가 건물과 상당한 예금은 선희에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옥순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한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옥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을 리가 없어요. 이건 무효예요. 옥순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유언 작성 당시 제국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협박하거나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공증인의 확인서, 증인들의 진술서, 제국이 준비해둔 모든 증거들이었습니다. 윤제국 선생님은 유언 작성 당시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이 소견서는 해당 분야 권위자인 정신과 전문의께서 작성하신 것입니다. 또한 공증 과정에 2명의 증인이 참석했으며 녹화 기록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제국이 유언장에 서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국은 또렷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자신의 뜻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의 며느리 오선희는 33년간 이 가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가정은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남기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결정입니다. 영상 속 제국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어떤 협박이나 회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뜻을 전하려는 진심만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옥순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성호는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유언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이에 제기 사유가 없으며 설령 소송을 제기하신다 해도 승산이 없습니다. 윤제국 선생님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모든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옥순이 선희를 노려봤습니다.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한 거야? 아버지한테 뭔 짓을 한 거냐고.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33년간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하고 시아버지를 돌보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을 뿐이었습니다.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희 씨, 양보할 생각 없어? 이건 아버지 재산이야.
가족 재산이라고. 선희는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33년을 함께 산 남편. 하지만 지금 그는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선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도 33년간 이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아버님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저한테 뭘 했나요? 생일날 이혼하자고 했죠. 집에서 나가라고 했죠. 저는 그 가족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선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제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씀은 못하셨지만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기신 거예요. 저한테. 선희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양보할 생각 없습니다. 이건 제가 받아야 할 것이니까요. 처음으로 선희가 자신의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33년간 참고 삼키고 넘겼던 모든 것들,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삼키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선희의 등 뒤로 옥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선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존중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국이 선희에게 준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이었습니다. 33년간 짓밟혔던 존엄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지나고 다시 봄이 돌아왔습니다. 선희의 삶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국이 남긴 상가 건물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희는 작은 원룸을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깨울까봐 조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색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앉아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33년간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조금씩 자신을 찾아갔습니다. 오래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꽃을 좋아했습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음악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그런 것들을 누릴 시간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선희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꽃과 식물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장사를 해본 적 없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꽃을 정성껏 관리하고 손님에게 친절히 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선희의 가게를 찾아 꽃을 사가는 사람들. 어떤 이는 축하할 일이 있어서, 어떤 이는 위로가 필요해서, 어떤 이는 그냥 꽃이 예뻐서. 선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맞은 꽃을 골라주었습니다. 사장님이 골라주시는 꽃은 뭔가 달라요. 마음을 담아주시는 것 같아요. 손님의 말에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을 담는다. 그것이 선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33년간 가족을 위해 했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해 선희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근처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제국 같은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말을 잃은 사람, 혼자인 사람,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선희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왜 오세요? 가족도 아닌데.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선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받았어요. 말없이 제 편이 되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께 받은 거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노인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제국이 선희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이혼은 정리되었습니다. 위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제국이 남긴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선희는 깨끗하게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 가족과의 끈을 완전히 끊고 싶었습니다. 성호 가족은 유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제국이 남긴 증거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선희가 받은 것은 선희의 것이라는 사실을. 봄이 왔습니다. 선희는 꽃을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제국의 묘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찾아와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국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선희는 그가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묘 앞에 서서 선희는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노란 개나리와 분홍 진달래, 봄의 꽃들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선희는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게도 조금씩 자리 잡고 있고 요양원 봉사도 다니고 있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분들한테 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혼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33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잖아요. 그냥 오선이로 산 적이 없었어요. 선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누군지, 제가 뭘 좋아하고 뭘 할 수 있는지. 아버님이 그 기회를 주셨어요. 제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선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오선희로.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오선희로. 선희는 절을 했습니다. 깊고 긴 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선 선희는 묘를 한 번 더 바라보고 돌아섰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봄바람이 선희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꽃들은 피어 있었습니다. 늦게 핀 봄이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 처음 맞이하는 선희만의 봄이었습니다. 33년간 어둠 속에서 피지 못했던 꽃이 마침내 햇살 아래 피어나고 있었습니다.